엄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알았지? 1월 17일 밤 11시 30분 영하 9도 폭설이 쏟아지는 경부 고속도로 휴게소. 제 아들이 운전석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희는 마실 것 좀 사올게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옷깃으로 파고들었고 손이 곧바로 시렸습니다. 휴게소 형광등 불빛 아래 발자국 소리만 눈 위에 눌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차가 후진하고 있더군요. 그대로 고속도로 진입로로 빨간 미등이 눈보라 속으로 희미해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74 할머니가 한겨울밤 휴게소에 홀로 남겨졌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미 준비했다는 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매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4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별 다를 건 없었죠. 전 늘 하던 대로 마당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요. 건강검진 받으러요. 갑자기요? 제가 물으니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이 드시면 정기검진 해야죠. 저희가 예약해뒀어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대학병원 신경과였습니다. 로비가 넓더군요. 접수창구에서 며느리가 뭔가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전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간호사가 며느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서명해 주세요. 며느리가 휙휙 사인하는 게 보였습니다. 뭘 검사한다고요? 제가 물으니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건강검진이에요. 피검사 좀 하는 거예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5일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적더군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제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느리시네요.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건강검진인데 왜 계산 문제를 물어보나 싶었죠. 검사가 끝나고 전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료실 문틈 사이로요. 경계성 인지장애로 보입니다. 의사 목소리였습니다. 본격적 치매는 아니지만 주의 깊게 관찰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여보, 왜 진단서를? 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면 성년후견인 신청돼. 건물 처분할 수 있어.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전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성년후견인, 건물 처분. 제 동의도 없이 며느리가 서류에 사인했고 제 동의도 없이 치매 검사를 시켰고 이제 제 재산을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검사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영양제 처방받으려고요. 며느리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전 혼자 방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 80억 재산을 가진 정신 나간 늙은이. 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것만 재고 있는 거였죠.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 겁니다. 11월 중순이었죠.
야학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들 그랬습니다. 어려서 학교 제대로 못 다녔죠. 장사하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나이 들어서야 야간학교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동창 영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요즘 애들 가난하면 대학도 못 간대.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처럼 야학도 없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린 늦게라도 배웠지만 요즘 애들은 돈 없으면 아예 기회조차 없다는 거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제겐 80억이 있었습니다. 강남 건물, 분당 상가, 아파트 2채.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전 혼자 그걸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하러 필요한 건지 그날 밤엔 잘 모르겠더군요. 아들 부부는 제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18억 빚을 갚으려고. 사채 이자만 한 달에 2,500. 그 돈 때문에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들이었죠. 그럼 전 그 돈을 다른 데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3일 영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장학재단 만들까 해. 가난한 애들 대학 보내는 거.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니,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10억 넣을 거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연 50명, 1인당 2천씩 지원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한옥순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희가 이사로 등록했고 교육부 정식 허가도 받았습니다. 12월 15일 통장에서 10억을 재단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현금 5억, 아파트 한 채, 증여로 5억. 깔끔하게 정리됐죠. 통장 옆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영희한테 부탁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뒤질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확인할 텐데 그때 뭐라고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장학재단 설립 증서를 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묵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았어요. 아들한테 주면 사채 이자 갚는 데 쓰일 돈. 그걸 배우고 싶은 애들한테 주는 거였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걸 알면 미쳐 날뛸 거라는 걸요. 10억이면 빚 다 갚고도 남는 돈이니까요. 엄마가 우릴 버리고 도망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저를 없애려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전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12월 16일이었습니다. 장학금 이체하고 하루 지난 밤이었죠. 전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비명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렸죠. 뭔데? 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10억이 빠져나갔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10억? 10억이라고?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새어나왔죠. 어제 한꺼번에 우리 몰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쳤나? 그게 우리 거였는데. 아들이 패닉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 모른 척 마당에 나가 있었죠. 아들이 제 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뭔가 찾는 소리. 그러다 통장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잔액 마이너스 10억 원. 옆에 제가 남긴 메모. 영희한테 부탁함. 영희가 누구야? 사기꾼이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1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 5억 남는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버리고 도망가려는 거야.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죠.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10억 어디다 쓴 거야?
쓸 데가 있어서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쓸 데가 어디예요? 10억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거 모르세요. 그건 너희 빚이고.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우리 지금 집 빼앗길 판인데 엄마는 10억을 어디다 쓴 거예요? 다음에 얘기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에요? 며느리가 냉소했습니다. 설마 정말 치매 오신 거 아니죠? 10억 어디다 썼는지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만 나가봐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확실해. 어머니 진짜 정신 나갔어.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10억을 어디 쓴지도 모르고 분명 누가 사기친 거야. 그럼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 이제 진짜 후견인 신청 들어가야 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이어진 말. 이번에 10억이야. 다음엔 뭐야? 또 10억? 아니면 건물 하나 통째로? 이 속도면 1년 안에 80억 다 날려. 더 늦으면 우리 손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해. 처리.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전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이제부턴 이게 제 무기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0일쯤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해주던 거였죠. 어머님, 커피 드세요. 웃으며 건넸습니다. 고맙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려는데 이상했습니다.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쓴맛이 더 강한 것 같았죠. 며느리가 딴청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슬쩍 거실 화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화분에 조금씩 부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커피요. 며느리가 건넸고 전 마시는 척하고 화분에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전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죠.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듣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커피에 수면제를 탔던 거였죠. 저를 계속 자게 만들어서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려던 겁니다. 그래야 치매가 심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약봉지가 있었어요. 수면 유도제. 처방전 없이 산 거였습니다. 이걸 증거로 남겨야겠다 싶었죠.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전 결심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하기로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12월 25일이에요, 어머님. 크리스마스요. 아, 그렇구나. 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아침 먹었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방금 드셨잖아요. 그래, 난 기억이 안 나네. 고개를 갸우뚱했죠. 며느리와 아들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요즘 완전히 가셨어. 아침 먹었는지도 몰라.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병원 진단서도 있으니까 이제 후견인 신청만 하면 돼.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 복도에 서서 그 말을 들으며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렷하게 녹음됐죠. 병원 진단서, 수면제, 치매 연기, 모든 게 증거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철이 누구예요? 전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철이? 누구야, 그게? 아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이요. 며느리가 옆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심각해. 친아들도 못 알아보시네.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74 할머니 얼굴. 주름투성이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치매 연기는 쉬웠어요. 하지만 그 연기를 하는 동안 마음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다니.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분량. 수면제 타는 소리, 치매 확인하는 대화, 후견인 신청 계획.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그리고 오늘이 왔습니다. 1월 17일. 저녁 8시였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부산 이모네 가요. 짐 싸세요. 부산 이모.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이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하지만 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모 보고 싶네.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녹음기, 병원 서류, 약봉지, 장학금 기부증명서. 손가방에 다 넣었죠.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이었어요. 아들이 운전하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잠든 척했습니다. 고개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죠. 손은 가방 안에 넣어뒀습니다.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겁니다.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확실하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응. 휴게소에 두고 오면 끝이야. 폭설의 밤 새면 저체온증. 우리 혐의 없어. 며느리가 또 물었습니다. CCTV는? 번호판 가렸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폭설이면 화면도 안 보여. 며느리가 안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정말 끝나는 거네. 전 뒷좌석에서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번호판 가렸다고요? 속으로 냉소했죠. 요즘 CCTV가 그렇게 허술할까요? 4K 화질, 적외선 모드. 다 찍힐 텐데 말이죠. 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건물만 팔면 35억이야. 거기다 분당 건물 25억. 아파트 2채 20억. 총 80억인데 10억을 날렸어. 10억을.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더 늦으면 또 어디다 뿌릴지 몰라. 어차피 치매 오신 분 혼자 못 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아들이 주저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리 빚이 18억이야. 사채 이자만 한 달에 2,500. 이번 달 못 갚으면 우리 집도 경매야. 엄마 모시느라 우리 애들 거지 만들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늘로 끝내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80억 상속받아서 빚 갚고 60억 남으면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전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죠. 휴게소에 두고 오면 끝. 폭설의 저체온증. 혐의 없음. 80억 상속. 모든 계획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였어요. 경부고속도로 200km. 곧 휴게소가 나올 겁니다.
전 가방을 더 꼭 쥐었습니다. 녹음기, 서류, 약봉지, 증명서.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 너희는 날 처리하려 하지만 난 이미 다 준비했다. 오늘 밤 누가 처리당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밤 11시 30분. 차가 휴게소 주차장에 섰습니다. 눈이 폭폭 쏟아지고 있었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희는 마실 것 좀 사올게요. 전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옷깃으로 파고들었고 손이 곧바로 시렸어요. 휴게소 형광등이 눈 내리는 주차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차가 후진하고 있더군요. 그대로 고속도로 진입로로 빨간 미등이 눈보라 속으로 희미해지고 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탄 차, 제 친자식들이 탄 차가 그렇게 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 서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차가워서 손이 떨렸죠. 아니, 추워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준비했어도 막상 버려지는 순간엔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오래 서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전 곧장 휴게소 관제실로 걸어갔습니다. 문패에 씌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방금 제 아들이 절 버리고 갔어요. 뭐라고요? 남자가 놀랐습니다. 저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관리자예요. 지금 CCTV 확인할게요.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가 여러 대 있었죠. 김대식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보였습니다. 23시 31분. 할머니 하차. 23시 32분. 차량 후진. 23시 33분. 고속도로 진입. 차량 번호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번호판 가렸다고요? 김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4K CCTV인데요. 적외선 모드에서 다 보입니다. 화면을 확대했죠.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제 아들 차 맞았어요. 전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것들도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꺼낸 것들. 첫째, 녹음기. 4개월 동안 모든 대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병원 서류. 몰래 서명한 동의서. 셋째, 약봉지. 수면제. 넷째, 통장 내역과 장학금 기부 증명서. 김대식 씨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0억은 장학금 기부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증명서 있어요. 한옥순 장학재단. 교육부 정식 등록. 근데 저 아들은 제가 도망 준비한다고 오해했죠. 그래서 오늘 절 버린 거예요. 김대식 씨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휴게소에 두고 오면 끝이야. 폭설에 밤 새면 저체온증. 우리 혐의 없어. 아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김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요. 여보세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존속유기 사건 신고합니다. 74살 할머니를 폭설 내리는 휴게소에 버리고 갔어요. 차량 번호 확인됐고 범행 계획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관제실 창문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어디선가 제 아들 차가 달리고 있겠죠. 빚에서 벗어났다고 80억을 차지했다고 기뻐하면서요. 하지만 몰랐을 겁니다. 엄마가 이미 다 준비했다는 걸. CCTV, 녹음기, 서류, 증거. 모든 게 완벽하게 남아있다는 걸요. 김대식 씨가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만 달았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관제실 창밖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검은 그랜저. 제 아들 차였습니다. 김대식 씨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 차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왔네요. 시신 치우러 온 거겠죠. 김대식 씨가 경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차가 주차장에 섰습니다. 아들이 내렸어요. 며느리도요. 두 사람 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보더군요. 시신이 어디 있나 찾는 모양이었죠. 그때 휴게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전 김대식 씨와 함께 걸어 나갔어요. 손에 커피를 들고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얼어붙었죠. 엄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2대가 휴게소로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이 번쩍이며 주차장을 밝혔죠. 한민철, 서지영.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존속유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수갑이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오해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전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어온 거였어요. 오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설에 버리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던데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휴게소에 두고 오면 끝이야. 폭설에 밤 새면 저체온증. 우리 혐의 없어. 아들 목소리가 새벽 공기에 퍼졌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어머님,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치매 걸리셨잖아요. 병원에서 진단받으셨고, 전 병원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물었습니다. 내 동의 없이 내가 몰래 서명한 거 불법이야. 변호사 확인받았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10억은 도망 자금 아니었어? 전 기부 증명서를 펼쳤습니다. 장학금 기부했다. 야학 후배들 학비, 한옥순 장학재단, 교육부 정식 등록. 말해봤자 너희가 믿어줄 것 같아서 안 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역시 안 믿었잖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그 돈이면 우리 빚 다 갚았어요. 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막았을 거잖아. 우리 먼저 살고 보자. 남 주기 전에 친자식부터. 그 말부터 했겠지. 10억 쓴다고 하면 너희가 뭐라 했을 것 같아? 엄마 미쳤어? 치매 왔네. 딱 그렇게 나왔잖아.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재산 80억을 노린 계획적 살인미수. 형량 가중됩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살려주세요. 전 돌아섰습니다. 너희는 병원 서류로 날 미치광이 만들고 돈 오해로 날 도둑 취급하고 결국 오늘 날 죽이려 했어. 이제 내 차례야.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요. 차창 너머로 제가 보였을 겁니다. 휴게소 앞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74 할머니. 10억 장학금은 시작일 뿐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은 70억으로 평생 좋은 일 할 거야. 너희가 바란 대로 다 써버릴게. 아들이 울부짖었죠. 전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빨간 미등. 어젯밤 아들 차가 사라질 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버려지는 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내 돈, 내 맘대로 쓴다. 중얼거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이었죠.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건 제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 80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1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자 재산이 사라진다며 범행을 서둘렀습니다. 증거를 제시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첫째, 병원 동의서 불법 서명. 둘째, 수면제 투여 흔적. 셋째, 범행 계획 녹음 파일. 넷째, 휴게소 CCTV 영상.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울고 있었죠. 하지만 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민철, 서지영. 존속살해 미수, 징역 10년. 재산 갈취 미수, 추가 3년. 피해 배상금 20억 원. 아들이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전 일어나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상금 20억 받으시면 총 100억이 되시네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상금은 장학재단에 기부할 겁니다. 그럼 총 30억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죠.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70억 남았으니까요. 제가 웃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평생 좋은 일 하는데 쓸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1월 17일. 그 휴게소에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었죠.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대식 관리자가 옆에 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이 휴게소가 유명해졌어요. 할머니, 정의 휴게소래요. 정의는 무슨... 제가 웃었습니다. 난 그냥 살아남은 거야. 뒤에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맞으시죠? 저 할머니 뉴스 보고 남편 신고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당할 뻔했거든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했네요. 우리 인생 아무도 함부로 못 버려요. 여자가 인사하고 갔습니다. 김대식 씨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요? 교도소에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면회는 안 가세요? 아직은요. 언젠간 갈 수도 있죠. 용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지만 달았어요.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지나갔죠. 1년 전 그날 밤 저를 버리고 간 차도 저기를 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전 이제 어디에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제 발로 서 있고 제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제 의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0이었어요. 언니, 올해 장학생 100명 선발했어. 30억으로 10년은 거뜬해. 좋았습니다. 제가 웃었어요. 그럼 10년 뒤엔 또 생각해봐야겠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웠죠. 1년 전 폭설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차갑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짐처럼 대할 때 당신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김대식 씨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배운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죠. 오늘 저녁엔 장학생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첫 번째 장학생들이 대학 입학했대요. 사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휴게소를 나섰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죠. 전 웃으며 걸었습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짐처럼 대할 때 당신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옥순 할머니처럼 말이죠. 준비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할머니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